전기 가오리에 쏘인 듯 마비된 상태를 느껴본 적 있다면 그건 행운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세상이 쏜살, 그러니까 쏜 화살과 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변하는 느낌인데요. 첨단 기술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제는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제는 이걸 사용해야 하는 세상이다. 이런 말들이 정말 곳곳에서 들려오죠. 불안합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수학 포기자를 뜻하는 수포자에 이어 AI 포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요? 바야흐로 포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초보자의 정신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 초보자의 정신으로 뭘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뭘 하면 되는지 오늘 정말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권석천 작가의 최선의 철학,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플라톤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정말 통렬한 인사이트들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자로 살면서 꽤나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늘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바쁜 하루하루가 저의 직업적 능력과 성실성을 증명해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왜 기자들이 제대로 못하느냐 라고 지적하면 볼멘 소리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직업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신문사 밥을 먹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쌓이며 조금씩 제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살아왔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치부에 갔을 때 저 자신이 유능해 보였습니다. 취재원 다루는 능력이나 기사 쓰는 솜씨가 모두 A+ 같았죠. 경제부에 가서는 유식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와 GDP, 금리, 환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 관한 전문 지식을 뽐내곤 했습니다. 사회부에선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취재한 내용이 100% 팩트라고 믿었습니다. 정부의 브리핑을 받고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관련 문서를 입수하면 그 자체로 팩트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능, 유식, 팩트라는 키워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쉬울 리 없습니다. 저는 그저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저에게 잘 대해주는 걸 제가 유능하다 느꼈던 겁니다. 경제 지식이라고 해봤자 10분 정도 이야기하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회부에서 제가 취재한 내용은 팩트가 아니라 그저 팩트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굴절된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던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유능하다, 유식하다, 팩트에 자신 있다, 그렇게 으쓱대다가 정작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했습니다. 나는 잘 안다는 오만에 갇혀 변화의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괜히 아는 척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습니다. 취재를 하다가 전문가가 이 정도는 아시죠? 라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 말하기 싫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도 그럼요, 알고 있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분야를 잘 모르는데요. 기초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른다고 전제하고 취재를 하니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기사가 나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역시 이 초보자의 정신을 가지고 실패 앞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았을 때 진정한 삶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 태어난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플라톤 이후의 서양 철학은 모두 플라톤 철학에 대한 보충 설명일 뿐이다 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니까요. 전기 가오리에 쏘인 듯 마비된 상태를 느껴본 적 있다면 그건 행운이다. 전기 가오리에 마비된 상태, 이를 플라톤은 아포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막다른 길 또는 길이 없음이란 뜻으로
난처한 상황이나 당혹감을 가리키죠. 그런데 플라톤에 따르면 이 혼과 입이 마비된 순간은 파국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전기 가오리에 쏘인 듯한 상태의 노인,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상태, 즉 아포리아가 어째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까요? 아포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확신이 해체될 때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마비된 상태는 당연히 괴롭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확신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 그의 저서 메논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고 살아온 세계가 깨지면 자기 자신도 깨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눈앞이 깜깜하죠. 세상을 다 알 것 같았는데 다시 초보자로 처음부터 다시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성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건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상기하는 것일 뿐이다. 상기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낸다는 뜻입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인간의 혼이 참된 지식인 이데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막상 들으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상기?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고 그저 그걸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이에 플라톤은 그의 저서 메논에서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의 대화 내용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이 소년이 상기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자신에게서 배우는 것 같은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우선 소크라테스는 막대기로 모래의 정사각형을 그린 뒤 기하학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4제곱푸스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2배로 만드는 방법을 묻습니다. 소년은 처음엔 각 변의 길이를 2배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소년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소년의 답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 소년 스스로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이용하면 2배 넓이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소년 스스로 깨치게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소년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100% 자신의 의견만을 이야기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정답에 대한 힌트를 얻거나 그 어떤 기술적인 도움도 없이 말이죠. 이 에피소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모르는 것은 알 수 없으니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할 때보다 모르는 것도 자신감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태도를 취할 때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예 소년 에피소드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년이 틀린 답을 이야기할 때도 결코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실패가 정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과정임을 강조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패가 정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앞서 제가 전기 가오리에 마비된 상태에 관해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궁지에 빠져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플라톤이 말하는 진리는 정답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실패에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실패를 성공의 필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이지요. 플라톤의 상기설이 말해주듯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배울 준비가 된 것이지요. 플라톤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이란 외부에서 무언가를 주입받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새로운 새로운 삶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해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간다. 즉,
내가 지금 모르는 그것이 내 미래, 내 앞날이라면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 모르는 그 답을, 지금은 몰라서 답답하기만 한 이 상황을 통과해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플라톤 하면 이데아론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바로 이데아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진리는 상기할 수 있다는 것은 감각세계의 불완전한 사물들을 보고도 완벽한 개념, 즉 이데아를 떠올릴 수 있다는 추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곳은 컴컴한 동굴 속입니다. 동굴 안에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목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기에 언제나 같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쇠사슬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 없어 시선이 앞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빛이 동굴 안을 비춥니다. 동굴 안에 있는 우리는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쇠사슬에서 풀려난 누군가가 동굴 밖으로 나와 태양 아래에서 실물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 가오리에 마비되면 불편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기 가오리에 마비되면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삶을 찾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불편해하고 짜증내고 그저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고 반발합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나 생각이 근본적인 도전을 받으면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플라톤도 이 부분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칼리클레스라는 정치 지망생은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끝내 대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칼리클레스의 저항은 단계적으로 심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논리적 반박을 시도하다가 점차 불만을 토로하고 결국 집중력을 잃은 채 대화 자체를 회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반박당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순응하는 대신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보려는 생각이 아닌 자신의 확신이 깨진 게 그저 분할 뿐입니다. 우리도 지금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부터 모바일, AI까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박합니다. 목이 쇠사슬에 묶여 고개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쇠사슬의 이름은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은 독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 즉 통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나는 잘 모른다는 초보자의 마음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은 항상 초보자처럼 질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할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초보자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실패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하고 창피함을 느끼는 대신 새로운 상황에서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남들이 내 실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대신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제일 빨리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 마인드를 가진 이들의 학습 곡선이 놀랍도록 가파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실수를 빨리 인정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반면 초보자는 오히려 즐겁습니다. 틀릴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실수할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니까요. 좌절할 때마다 더 단단해지니까요. 이런 마음가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초보자로 돌아가는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기존의 지식, 경험, 통념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틀릴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기뻐합시다. 답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즐거워합시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모르면 안 된다는 강박의 쇠사슬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조바심의 쇠사슬에서, 이미 늦었다는 절망의 쇠사슬에서. 초보자의 마인드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을 통해 자기 대화가 어렵고 어색하다면 일단 감사해보라는 메시지를 지그시 전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가족들 덕분에 자신이 순하고 착한 마음씨, 겸손한 기백, 경건한 마음, 베푸는 마음, 삼가는 마음, 검소한 생활 방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도대체 왜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이들에게 이토록 일일이 고마움을 표시했던 걸까요? 자신이 빚졌던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갖는 자세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살피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하든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전해준 이들에게 감사해야 그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주장을 접하면 다짜고짜 비판부터 합니다. 비판적 논리력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다 보니 생긴 습관일까요? 내용만 대충 파악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제목만 읽고 곧바로 비판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아우렐리우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너로 지칭해보라. 주목할 점은 그가 자신을 너라고 부르며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너라고 지칭함으로써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같은 질문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자기 객관화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는 스스로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리 두기 없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이 진짜 진짜 내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객관화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이리 밀고 저리 당기면서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인다고 그 분노를 모두 밖으로 쏟아내면 우린 그저 분노의 노예,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렐리우스처럼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정확한 언어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태를 정리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될 때 자신의 상태가 보이고 잘못된 점이 보이며 고칠 점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박력이 있어야 한다. 초보자의 정신으로 그걸 위해 나 자신과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한층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을 기세 있게 해 나아가십시오. 기세가 중요한 이유는 악당을 쓰러뜨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세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런 기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하고 초보자의 정신으로 크고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계속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기세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것에 천착해야 합니다. 천착은 표면적인 정보를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광부가 암석을 뚫어 보석을 찾아내듯 그 일의 핵심에 다다를 때까지 끝까지 파고드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천착의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깊은 고민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기세는 빙산의 일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웅장한 모습은 바닷속 깊이 거대한 빙산이 떠받쳐주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땀과 눈물 없이 만들어진 기세는 허세나 객기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거나 삶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것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갖고 들여다봤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천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세란 끝까지 고민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내면의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수많은 오늘들이 당신의 내면에 녹아 당신만의 기세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강철 같은 기세는 뜨거운 고민과 좌절이라는 불꽃 속에서 단련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